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SYS 설용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방송을 혼자만 들은 게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자기가 관련된 개인, 단체에게 전달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설용수 방송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또 요청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방송은 시적절한 때 꼭 국민과 함께 공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전해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잘 모른다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현충일을 잘 모른다. 그제 그러니까 6월 6일은 우리 한국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진 6월 달에 그 6일날 동작동 국군묘지에서 현충원이죠. 거기서 대통령을 모시고 항상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그 기념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그 정말 많은 용사들의 무덤 또 거기에는 유독 6.25 전쟁 때 사망하신 우리 정말 영웅적인 전사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역대 대통령들께서 거기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또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다 거기 안장되어 계셔요. 정말 제가 왜 주제를 현충일을 잘 모른다 이렇게 달았냐면 현충일 날 KBS 아나운서가 현장에 각 시도별로도 현충일을 기념합니다. 그 기념식을 치르는 과정에 많은 인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 현충일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공휴일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에게 물으니까 대답 자체가 애매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한간에는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애국 열사, 의사, 지사들 그리고 4.19라든 이런 민주혁명 과정에서 목숨을 던진 젊은 학생들 그 밖에도 의인들 뭐 소방관이라든지 직접 전선을 안 갔더라도 경찰 공무원 이런 분들도 국가적 가치를 가지고 목숨을 내준 분들은 거기 안장되어 계십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한국전쟁 50년 6월 달에 일어난 한국전쟁을 통해서 3년 동안에 한국군 19만여 명, 유엔군 한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전사를 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군 중에서 정확한 28,852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 인원은 아직 유골을 찾았다 하더라도 무명용사로 남아있어요. 물론 유골도 대부분은 못 찾았습니다. 뭐 지금 유골을 찾기 위해서 DMZ 구석구석을 파헤쳐 보지만 1년에 불과 몇백 구 이렇게 찾아요. DNA를 확인해 가지고 확인 과정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13만 명에 가까운 무명용사들이 조국의 명령 따라 여기 잠들어 있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명단이 확인되지 않을까? 아마 그때는 우리 행정 체계도 미숙하고 또 모든 자료들이 사라졌을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뭐 지난 6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추념사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그 영혼을 안장하고 고향의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에게 되돌려 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의 책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은 취임사 곳곳에 애국 헌신한 이런 보훈을 받아야 할 당연한 그런 영웅들이 이 땅에 있어서 민주주의도 지켜지고 나라가 건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보훈 시스템을 도입한 역사적 연원은 물론 그리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가 기원전 나라 아닙니까? 이 펠라폰네세스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펠라폰네세스. 그 전쟁 때 소위 그 당시에 클레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전쟁에서 희극한 공을 세우고 죽은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아마 이런 보훈, 원어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서 국가적 행사로 치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신라시대부터 신라시대 상사서라는 부처를 두어서 화랑 중에서 그때도 전쟁을 계속했죠. 삼국이 전사한 그 전우들을 기리는 부처를 만들었고, 고려시대는 고공사라고 하는 부처를 만들어서 기렸고, 조선시대는 충운부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연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적으로 죽음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죽은 분들, 또 의로운 일을 앞장서다가 목숨을 던진 분들, 다 호국 영령들이에요. 그분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속에도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그러니. 그런데 지금 현충원의 현충일로 지정된 그것은 1961년에 군사원호초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군사원호청.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한 7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국가의 보훈을 다루는 부처가 어느 때는 장관급으로, 어느 때는 차관급으로 전락됐다가 최근까지도 보훈처예요. 처. 그러니까 차관이 관리하는 국가보훈의 정부기구다 그런 얘기죠. 근데 6월 6일부로 보훈부가 됐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보훈부가 됐어요. 승격이 됐죠. 그럼 보훈처에서 부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보훈에 대한 현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하고 또 의결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기서 중요 정책을 다룰 수 있다고 말이죠.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보훈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독자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방 보훈에 관한 업무 또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유공자의 의료나 보훈 시스템을 좀 더 발전해서 규모를 키우고 분야별로 보훈 행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기대할 만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전사하는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부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폭이 좀 넓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진 분들,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다 거기에 해당돼요.
윤봉길 선생 같은 분, 이봉창 선생 같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다 보훈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국가가 이 보훈 대상에 대한 처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일제 잔재 밑에서 풍요를 누리고 잘 살았던 친일파들이요. 그 세력들은 대대로 상속받은 땅이라든지 이런 혜택으로 잘 살고 가는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애국 열사들의 집안은 3대가 가난하다. 너무 빈약하다 이게. 지금도 참전용사라는 월남전에 전사환자들, 고엽제 환자들 다 국가 혜택을 다소 받긴 받아요. 의료 혜택이나 이런 걸. 근데 아주 빈약합니다. 오히려 세월호 사건이나 심지어 광주 사태 같은 광주 사건, 민주화 투쟁이 나오는 그런 데서 받는 혜택은 그 규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범위가 넓어요. 크고. 근데 실제로 일제항가다 죽은 애국열사들, 4.19 의거에서 목숨을 던진 젊은 청년들, 한국전쟁을 통해서 피 흘린 전우들, 유골은고사하고 명당도 주소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12만 명, 이름하여 무명용사죠. 13만 명.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 국가가 소홀했다 그런 얘기야. 이번 윤석열 정부가 보훈 체계를 확립하고 심지어 선진국다운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국가의 가장 큰 핵심이 보훈적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느 나라든지 건강한 국가가 안보 없이는 경제도 문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보가 최우선이에요. 우리는 한국처럼 이렇게 안보 위협 속에 노출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북은 이미 핵을 법제화했어요. 핵실험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거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확한 자리를 미사일로 폭격해요. 예를 들면 많은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제 완벽해서 북한 핵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스텔스 기능의 전폭기들이에요.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니까 언제 왔다 간지도 모르게 폭격당한다고 말이죠. 근데 북한의 머리는 그보다 앞에 있어요. 청주 비행장 F-35A가 한 40대 와 있다. 그럼 활주로를 폭격해버리면 끝이에요. 활주로. 활주로 없는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지금 신형 F-35B는 수직 이륙을 한다고 그래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군산 비행장에 B2기라든지 F-52 신형 이런 것들이 내려서 이륙할 수 있어요. 거기도 다 공격 대상이에요. 그 점에서도 우리는 일본을 전략기지, 후방 병참기지로서 일본에는 각 전투비행장들이 또 미국과 한미동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비행장이 있어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는 북한의 공격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한일관계가 한미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축일 날 아파트를 들여다보면 앞이 캄캄해요. 태극기가 안 보여요. 또 대한민국 산천에 무궁화꽃이 잘 안 보여요. 우리 국화가 무궁화라는데 그 많은 벚꽃은 화려하게 피어서 곳곳마다 벚꽃 축제라는데 무궁화꽃 축제한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극기가 보이잖아요. 국경일날. 광복절, 제헌절, 3.1절, 현충일. 아마 내용적으로 가장 위대한 날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그 주변의 가족들에 대한 충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이 뭡니까? 가운데 쪽 밑에다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나라에 둬라.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죠. 그러나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응집력이 바로 이런 애도의 날에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여야 없어요. 이념 없어요. 프레임 걷어야 돼요.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신라시대 삼국 통일을 했던 원동력이 바로 충효예요.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가정에 효도하고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임전무태, 전쟁에 나가면 후퇴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이런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 현충일날, 어제 그제죠. 마이크를 어린이들 입에다 대니까 현충일의 의미를 몰라요. 공휴일이죠. 그 정도예요. 그 애도의 마음이 없어요. 태극기 걸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좀 더 국가가 단결된 힘으로 지금 우리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소득이 33,000불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화려한 나라, 백적간두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잘못하면 하루아침 무너져 버려요. 지금 경제가 날마다 추락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의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선생의 교훈처럼 법정에서 마지막 사형을 언도받을 때 유관순 열사는 나에게 목숨이 하나인 것이 원통하다. 하나가 더 있었으면 또 독립을 외칠 텐데 가진 고역을 당하면서 그런 의기의 정신을 우리 한국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미래는 더욱 젊은이들의 강한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가 존재할 가치를 설명했잖아요. 그거가 바로 전적주의예요. 게티스버그가. 저도 참 저희 형님 되신 분들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북으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하고 목숨을 던지고 그걸 수십 말로 저항하기 위해서 한 형님은 육군으로, 한 형님은 해군으로, 한 형님은 해병대로 가서 많은 고생을 남기고 돌아와서 지금 이 땅에 머물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다 지금은 정말 노병이 되셔가지고 건강을 지탱하기도 힘들게 됐지만 그분들이 지켜준 피와 땀과 눈물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현충일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6월을 다 넘기기 전에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갖기를 기리면서 오늘 설용수 방송 마무리를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